미세전류 치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전류 치료기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개발한 것은 알파 스팀이라고 부르고, 이태리에서 개발한 것은 APS라고 부르고, 러시아에서 개발한 것은 스캐너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미세전류기 알파 스팀은 이 커슈라는 생물학 전공 및 전기 침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전기 침수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침술의 미세전류를 접목하는 방안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세전류란 100 마이크로 암페어 미만의 미약한 전류를 말하는데, 이 미세전류에 관해서는 1991년 독일 과학자들이 인체의 모든 세포에는 미세전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또 피부를 통하여 외부에서 미세전류를 주면 장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고, 또 1970년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로버트 베크의 연구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베크는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의 상처 부위의 전류를 계속 며칠 동안 측정하였는데, 상처 후 8일째, 이 8일째 220 마이크로 암페어로 증가됐다가 상처가 치유되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크는 개구리의 다리가 이렇게 골절되면은 그 골절됐던 부위에서 미세전류가 이렇게 높아지고 골절 치유가 완성되면서 미세전류는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크는 골절 부위에 생기는 전류를 상해전류 COI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상해전류가 상처 치유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상해전류를 발생하는 장치를 만들어 임상에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상해전류란 미세전류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양자에너지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컬슈가 이러한 미세전류 발생 장치라고 개발한 것이 바로 알파 스팀인데,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 크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치료법을 MLT, 마이크로 커런트 엘렉트리컬 테라피라고 합니다. 미세전류 치료기의 기능을 보면은 세포막, 여기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세포막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질로 이 세포막인데, 보통 때는 화합물을 이게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같이 화합물을 통과시키지 않고, 통과시킬 때는 이렇게 열리고, 하여튼 통과시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전류를 주면은 이건 세포막이 열려 막에 있는 이온 채널, 전송체, 수용체, 효소 등의 채널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또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에너지원이 되는 이 ATP를 500% 증가시킵니다. 이 증가된 ATP가 통증 완화를 비롯하여 많은 생리적 현상을 유도합니다. 이 알파스팀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릎이 아프면 이와 같이 대각선, 눈 부위는 가까운 부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봉을 이제 갖다 대야 되는데, 이렇게 인접 부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세 치료기의 치료 효과를 보면은 상처를 치유하고 골절 치유, 조직 재생, 국소 순환 개선, 염증 및 통증 제거, 신경기능 개선, 혈당 대사 개선, 여러 종류의 만성질환 치료, 불안, 우울증,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FDA가 인간 적응증은 통증, 즉 암의 통증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통증, 두 번째는 불안, 우울증 및 불면증 등에 치료할 수 있게 인정을 했습니다. 통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급성 통증은 2분 이내에 통증이 사라지고 잔류 효과가 있어 8시간 내지는 길게는 3주 동안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10분씩 치료하여 10배 적용하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전형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2분간 뇌파 검사를 측정하면 이렇게 비정상 파형을 보이는데, 이 미세전류 치료를 한 후에 10분 후 다시 뇌파를 측정하면 뇌파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증,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체열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붉은색 부위가 많은데, 이 미세치료에 의해서 이것이 점점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미세전류기를 이용한 통증 치료의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가 망치로 못을 치다가 이 망치를 자기 손가락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 통증이 대단했는데, 이때 제가 순간적으로 이 미세전류기를 손가락에다가 접촉을 했더만 통증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을 얻어갖고 이것을 저는 산부인과 의사니까 산모 진통을 완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실제로 문헌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 산부인과 의사들의 연구에서 임상 연구에서 이 약 75%의 산모의 진통 효과, 완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전에 이 생리학 교수에게 의뢰해서 이 배양세포에서 미세치료기가 ATP를 얼마만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서 ATP가 27.7배나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모 진통을 완화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ATP가 27배나 증가했으니까 그렇게 산모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실패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발표한 논문을 구해서 읽어보았더니 실패의 원인은 정극을 잘못 붙인 데 있었습니다. 즉 정극을 이렇게 산모의 배 앞쪽과 뒤쪽에 대각선 방향으로 붙여야 되는데, 제가 실험할 때는 이렇게 배 앞쪽에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산모 진통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전류기는 불안, 우울,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 그립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기볼에 부착을 하고 하루에 20분 내지 40분 매주 3회 정도 치료하고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와 병행해서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임상 연구에 의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재료에서 불안이 93.7, 우울증에 89.67, 불면증에 79.26%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4,058명에 대한 부작용을 보면은 어지러운 점이 있고 피부에 자극되는 부작용이 있고 두통 부작용이 있고 만약 높은 강도에서 너무 오래 치료하면은 어지러움 혹은 구역질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잠들기 전에 치료하면은 정신이 맑아지면서 수면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물게는 역설적으로 불안이 증가하거나 수면 방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기증은 심박동 보조장치를 작용한 사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미세전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전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마이크로 암페어 미만의 전류를 말하는데 이러한 미세전류는 세포를 역분화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분화란 세포가 배아 상태의 줄기세포로 시간의 반대 방향으로 분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세포나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는 우리가 뱃속의 엄마의 뱃속의 태아 시절에는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이 역분화라는 건 간세포가 태아 시대의 줄기세포로 역분화 다시 분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분화는 깨구리 골절, 이 깨구리 골절이 치유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로버트 베커가 발견한 현상입니다. 즉, 이 깨구리 골절이 생겼을 때 여기에 피가 고이게 되는데 이때 피는 속에는 적혈구가 있고 이 적혈구가 역분화를 해서 줄기세포를 된 다음에 줄기세포가 재분화를 해서 이 뼈가 되고 연골이 돼. 뭐냐면은 적혈구가 뼈에 연골이 돼서 이거를 아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한참 동안 역분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생 이후에는 어떠한 세포도 줄기세포로 되돌아 분화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암세포는 영원히 암세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커는 암세포도 역분화하여 정상세포로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을 주장하다가 베커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2004년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역분화가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역분화에 관여하는 리버신이라는 화학물질도 발견되었는데 이 리버신은 근육세포에 리버신을 주면은 근육세포가 줄기세포로 역분화를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로 된 근육세포가 다시 지방세포와 골수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논문에 발표된 것입니다. 의학에서 역분화의 의미는 엄청난 핵폭탄 수준급 개념입니다. 항우석 사건으로 잘 알겠지만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분화 개념을 의학에 적용하면은 배아줄기세포라는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치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성숙세포를 아까 말씀드린 리버신이나 혹은 미세 전류를 주어주면은 줄기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분화 개념을 암의 치료에 적용한다면 현대의학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은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포도 정상세포도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역분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치료하면 정상세포가 전혀 피해를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미세전류 즉 양자에너지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역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캐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 러시아 라디오 공학 출신인 카라세프가 개발한 치료장치입니다. 카라세프는 온 가족이 식중독에 걸려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침수를 연구하는데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침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피부가 인체의 모든 조직 및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피부에 침이나 마사지를 하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전류는 미세전류, 즉 100 마이크로암페어를 주어야 인체에 무해하고 또한 공명하기 쉽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는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아픈 부위의 피부에 직접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즉 병이나 아픈 데를 모를 때는 환자를 의자에 앉히고 여기에 같이 척추 돌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치료를 하는데, 비 소리가 나면은 치료가 됐다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척추 중심에서 왼쪽으로 3cm에서 또 위에서 아래까지 치료하고, 또 척추 중심에서 3cm 오른쪽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치료를 하고, 세 번째 방법은 이 치료 지침서가 있어가지고 그 지침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캐너가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생리현상은 진통효과, 항염증 효과, 기능장애 개선, 순환기능 개선, 대사 개선, 부종 개선, 제거, 빠른 상처 치유, 다음에 등이 알려져 있고, 치료 적응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신경계통 질환, 골격계통 질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비뇨기 질환, 여성생식 질환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치료는 1회 치료에 20분, 40분간 치료를 하고, 치료는 매일 혹은 격일로 치료하는 것이 좋고, 치료는 모두 10회 내지 5회 정도 치료를 하고, 심한 경우는 10에서 15회 치료를 1년에 2번 내지 4번 반복하고, 이때 휴지 기간이 길지 않는 것이 좋고, 치료 성적은 치료 효과가 90%인데 60% 이 중에서 60%는 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의 치료 경험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로서는 10분 만에 피부 주름이 사라진 경우가 있었다고 했고, 멍이 든 데에 10분, 15분 만에 치료되기도 했고, 신생아가 떨어져 멍이 들고 상처를 받았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치료가 됐다고 했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근선이 치료된 사례도 있었다고 했고, 또 단 10회 치료에 의해서 전신이 치료된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작용은
이 장치는 오로지 병적인 조직이나 장기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의석에 모두 안전하다고 했고, 금기증으로는 심박동 보조 이를 작용한 사람, 심한 정신장애, 또 원인 불명의 급성 감염증, 그 다음에 임플란트형 비임제를 차고 있는 사람에게는 금기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 양자 에너지장 발생 장치의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 양자 에너지장 발생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든 장치가 정말로 인체에 유익한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에너지장 발생 장치의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랜레인이 제출한 이 양자 생물학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만 분광 분석기로 분석하는 방법.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 위에 물이든 물병을 올려놓고 24시간 방치한 다음 물을 라만 분광 분석기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대조군은 일반 전자기장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양자 에너지장에 의하여 물의 진동 상태, 회전 상태 및 물의 구조화와 같은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피크가 나타나지 않지만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800 내지 1000에서 피크가 나타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자외선 분광 분석기로 분석하는 방법인데,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 위에 물이든 물병을 올려놓고 24시간 방치한 다음 물을 라만 분광 분석기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대조군은 일반 전자기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물의 양자에너지가 얼마나 흡수되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대조군에서는 10 내지 2 나노미터에서 낮은 피크가 나타나지만,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에서는 양자에너지가 물의 산소 원자의 전자들에게 전자를 공급하기 때문에 100 내지 20 나노미터에서 높은 피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임파구를 배양하여 측정하는 방법인데, 사람의 임파구를 분리하여 임파구를 배양하면서 배양 중인 임파구 배양 접시 위에 에너지 발생 장치를 임파구에 조이는 방법입니다. 대조군은 일반 전자기장 장치를 사용합니다. 12시간 조인 다음 임파구의 수를 측정합니다.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는 임파구 정식이 유의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20배 더 정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핵자기 공명 측정기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물 분자 덩어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제대로 만들어진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라면은 물 분자 덩어리가 작고, 즉 마이크로 클러스터가 되고, 그래서 그 선폭이 70Hz 미만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수돗물이 130Hz이고 우물이 105Hz인데, 지금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에 노축시킨 것은 65Hz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간단하게 그냥 뇌파 측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즉 뇌파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양자에너지 장치를 쏘여준 다음에 그 환자의 뇌파 측정을 해서 이런 세타 파만 유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훌륭한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개인적 생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생일 검사, 이렇게 적혈구가 이렇게 덩어리를 엽전 현상, 덩어리로 돼 있을 때 이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를 조여주면은 이 적혈구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은 훌륭한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